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생명과 가장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그중에서 첫 번째 공기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이 사실은 지금 계절에 너무나 잘 맞는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철보다는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내 몸에 수분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분 손실이 많아지는 이 계절에 우리 리더님들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계신가요? 물을 잘 드시고 계신가요? 물을 우리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좀 늘려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건강 강의할 때 말씀을 항상 드렸던 점 중에 하나가, 물을 드실 때 1.2리터 정도 드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은 평균적인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평균적인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드셔야지 조금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이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물이 왜 좋을까요? 리더님들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물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오늘의 정답이 강의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우리 몸은요, 물에 항상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겨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물밭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물에 잠겨 있는 상태, 그 잠겨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수분을 계속 보충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리더님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는 그 부분에 맞춰서 초점을 좀 잡아볼 거예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수분, 결국 이 수분이 어떠한 생체 시스템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중요할 것인가를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분을 섭취할 때 타겟 장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장부가 있거든요. 이 장부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는 것과 또는 그 우리가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생수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먹는 것과 어떠한 정수,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과 다 같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께서 어떠한 물이 가장 좋은 물일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물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즐거운 공부 해보시러 가시죠. 자, 일단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물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거는 작게는 세포 영역, 조금 더 크게는 시스템의 영역, 그 다음에 더 크게는 대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아둬야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세포의 영역에서 먼저 살펴보면,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요. 살펴보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물이 필수입니다. 이 세포는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세포 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대부분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포에서는 어떠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물에 녹아 있습니다. 반대로 세포에서 대사를 거치고 나서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 배출하는 노폐물들도 어디에 녹아 있을까요?
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세포가 어떠한 생명 활동을 영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어떠한 이 교환 법칙 등이 작용하게 되는데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 등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세포의 생명 활동 자체가 둔해지고 이 세포가 에너지를 잘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기능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양소를 녹여서 각각의 조직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각 조직에서 사용됐던 영양소, 그것들을 배출시키는, 나쁜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 역시도 이 시스템, 이 흐름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이 존재해야지만이 반드시 영양분도 잘 녹아서 잘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폐물도 잘 녹아서 잘 배출될 수 있게 됩니다. 즉, 영양과 노폐물의 이동이 결국은 우리가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림프라고 하는 우리 몸의 체액 시스템과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의 체액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역시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이 시스템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갖춰진 부분이 결국은 물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약물을 먹었을 때 처리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처리되는 과정 역시 결국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배출 시스템 역시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약물이라든지 어떠한 음식물이 변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역시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수분해라는 거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리더님들? 이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명 자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중에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 생성을 해주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작은 소기관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자전달계라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전자전달계가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잘 수행이 돼야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이온이라는 수소 이온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하는데 이 수소 이온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바로 물에 녹아 있습니다. 때문에 수소 이온의 원활한 생성과 이동 여러 가지의 이 작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물이 적어지면 물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작용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사용될 때, 이걸 우리가 ATP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보면 이 에너지가 사용될 때 가수분해 반응을 거쳐야 사용이 됩니다. 이 가수분해 반응을 거쳐야 우리가 진정하게 어떠한 세포나 또는 조직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물이 필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바탕되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근육 운동이나 뇌 기능 이러한 부분도 전부 다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에너지 자체가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면 근본적으로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려면 무엇을 잘 먹어야 된다? 바로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보충은 에너지율과 매우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물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그리고 산소를 녹여서 운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게 된다. 즉, 수분이 우리가 부족해지면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겠죠. 말초라든지 조직에 충분히 영양소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은 영양 부족, 산소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양 부족과 산소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냐면 바로 뇌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곳은 산소와 우리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혈류 시스템이 약화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필요한 공급이 늦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포 활동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로감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양이 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혈액에 녹아서 폐로 가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녹지 못해서 또는 원활하게 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요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신장, 뿐만 아니라 폐 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못하게 부족해지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결국은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 독소를 쌓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디톡스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이 디톡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 독소를 배출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호흡으로 잘 배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입이 어때요? 좀 말라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물을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수분을 섭취하고 자고 우리가 6시간에서 7시간 동안을 물을 먹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탈수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몸을 움직여줘야 우리 몸이 운반 시스템과 정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물을 먹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수분 섭취하고 운동하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대사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약물이 흡수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약물과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거는 결국은요, 소장에서 또는 위에서, 혈액에 도달해서 또는 림프에 도달해서, 아까 림프라는 거 말씀드렸죠. 림프에 도달해서 결국은 전신을 순행하다가 간으로 가야 합니다. 이 간으로 가서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것들은 대사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대사를 받아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낼 때 나타나는 반응, 가장 중요한 반응이 가수분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을 더해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리더님들 음주 후에 수분 섭취 많이 해야 우리가 해독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톤으로 가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려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물이에요. 물론 비타민 B군도 많이 필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놈은요. 이뇨작용을 촉진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 물의 섭취, 특히 양질의 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질의 물의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섭취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배출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혈액을 따라서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필터링이 돼서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신장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담즙으로 배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으로 이동해서 대변으로 배출될 때도 물이 중요하고, 여기 지금 하나 나오지 않았지만, 폐로 가서 호흡으로 배출되는 것도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배출하려고 할 때는 과할 나위 없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몸의 흐름에 대한 관점, 그 대사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생력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약간 더 국소적으로 가가지고 보자고요. 장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요,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장기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무난합니다. 물론 전신이 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몸의 이 장기의 75% 이상을 물이 차지하고 있는 뇌입니다. 이 뇌는요, 물 안에 풍덩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뇌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의 탄력성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탄력성을 잃는다.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탄력성을 잃어서 쪼그라들면 그 자체로 물리적인 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는 두통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뇌 손상으로, 심하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물을 안 먹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탈수에 의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수분이 결핍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오메가3 열심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기본은 물을 충분하게 잘 섭취하시는 겁니다. 자, 뇌라고 하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산소와 글루코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해지면 금방 거기에 따라서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류가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뇌까지 올라가는 산소나 글루코스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생각보다 기능 저하가 빨리 와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래 단기 기억 상실이나 또는 건망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라든지 다양한 염증 반응들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우리가 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서 혈액을 잘 공급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의 대사 물질들이, 폐기 물질들이 뇌 척수액을 따라서 배출돼야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공급뿐만이 아니라 노폐물 배설에도 매우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뇌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비비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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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바소프레신 같은 우리가 소변에 관련된 이러한 호르몬이 사실은 이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이렇게 뇌라고 하는 곳은 정말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각도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학생들이 산소 공급이나 깨끗한 공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습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의 공급도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은요, 그거 아시죠? 우리 지금 현대인이, 우리 한국인이 사망률, 암 말고가 뭐가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냐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특히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치매라든지 우리가 그 뇌졸중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심혈관계에서 오는 건데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심혈관계 질환에는 완전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무리가 가겠죠. 이러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심장이 정지하는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에 너무 심하게 작동해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운동 건강에 좋다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 심장마비로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잖아요. 특히 러닝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죠. 러닝은 수분 손실이 엄청 많은데요. 이 수분 손실이 엄청 많은데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정지가 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요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 바로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동맥에 심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해줘서 심장이 산소와 에너지를 받아서 잘 뛰어야 되는데 혈액의 정도가 높아지면 관상동맥에서 심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과부하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육인데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에 운동 진짜 붐이잖아요. 러닝도 붐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피로, 그 다음에 근육의 유연성입니다. 이 근육의 유연성이 있어야 부상을 안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은 어떤 게 담보하냐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담보한다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돼야지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겠죠? 이것도 역시 혈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 배출입니다. 이 근육은요. 열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열 배출이 바로 혈액의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갖고 있지 않고 원활하게 혈액 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에 이 열이 배출되지 못해서 중심 열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손상과 함께 근피로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노폐물의 배설은 당연히 우리 몇 번 지금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노폐물의 배설은 수분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뇌와 심장 근육은요, 이 수분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줘야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름철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제 낮에는 덥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외출은 삼가하셔야 되는데 이 여름철에는 결국 수분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절입니다. 때문에 여름철에 이 수분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수분 손실이 나타나는 원인 대표적인 건 뭘까요? 당연히 높은 기온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땀이 많아지게 되고 땀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도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습도라고 하는 게 높아지면요. 우리가 체내 수분이 굉장히 증발하게 되는데 안에 있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가 불연성 그 발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 배출이 많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름철에 우리가 수분 손실의 주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들 드시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맥주 이러한 것들은 이뇨 과정을 촉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또 들어있는 거 뭐가 있죠?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예전만큼 사실은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수분이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량은 줄게 되면서 결국은 내 몸은 만성적인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탈수, 심한 탈수는 아니지만 만성적인 탈수에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수분이 많이 뺏겨지면요, 뭐가 또 많이 날아가냐면요, 전해질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전해질 부족과 수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세 가지 장기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뇌. 뇌라고 하는 부분은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기억력 감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심장의 심혈관계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심박수가 굉장히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부하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여러 가지로 변동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장의 부담, 여기에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이나 통증, 근피로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수분 손실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다양한 다른 증상들이 수반될 수 있는데 만성 피로입니다. 여름철 만성 피로가
탈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수분만 보충한다 하더라도 앞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되게 되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로 개선제 아무리 좋다고 많이 먹어봐야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 쪽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분이 한다고 했었죠. 어, 배설 부분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배설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신장의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결석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방광결석이나 신장결석 또는 담즙 배출도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담석도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을 배출하는 데는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열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면서 내가 열 관련 질환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열사병이라든지 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온열 질환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수분 보충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장기 기능 저하,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의 위협이다. 우리가 산소와 함께 물은요, 생명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그 수분량이 줄면 실제로 점도가 높아지느냐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혈장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장량이 줄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는데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수분 손실량에 따라서 혈액 점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걸 로그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비례가 되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수질량이 처음에 적을 때는 그나마 우리 몸이 잘 버팁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 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혈액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혈전의 형성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전 생성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의 기계적 과부하 걸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이 혈액 관련 질환이잖아요. 심혈관계 질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우리 몸은요, 동맥에서부터 혈액이 확 출발하지만 이게 소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정맥 그리고 대정맥을 거쳐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이 대동맥, 큰 동맥을 지날 때는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동맥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소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지날 때는 끈적끈적한 혈액으로는 잘 지날 수가 없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잘 지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체가 발생하죠. 모세혈관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결국은 정맥에서도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맥에서 흐름이 느려져서 그 소정맥, 대정맥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느려지게 되면 정맥류 같은 게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류가 발생할 때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당연히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맥에 있는 판막이라든지 이러한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정맥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순환 기능이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초 혈관 쪽으로 원활하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말초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혈관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보충은 결국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 혈류 속도가 감소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기억력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운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력 좋게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왜 암기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충분하게 하면 기억력 상승에 매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운동의 기본 바탕은 뭐냐?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원활하게 혈액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심장이 펌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말초 조직까지 원활하게 혈액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폐물 지연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뇌에 관련된 부분이나 CNS, 우리가 중추신경에 관련된 부분은 배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나오기 어려운 곳에 더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노폐물들, 젖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분은 이렇게 좋은 정수물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먹다 보면요. 물만 먹으면 맛이 너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목이 마르고 갈증날 때는 세상 맛있는 게 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별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먹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음료를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음료 대표적인 게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콜라 같은 당분이 많은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안에는 물이 당연히 많이 들어있지만, 물이 들어있는 것만큼 뭐가 들어있냐면,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이 순환에 방해를 시켜주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물 대신에 벌컥벌컥 먹는다. 그거는 결국은 수분 손실을 오히려 증가시키거나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잔뜩 먹었으니까 나는 충분하게 물을 섭취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수분 섭취는요,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H2O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순수한 물을 얘기하니까 미네랄이 잔뜩 들어가 있는 물을 얘기하고요. 그래야지 몸속 균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수분 보충은 수분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들을 물 대신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텀블러에 크게 담아가지고 다니시면서 물 대신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몸의 수분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몸의 수분을 잘 섭취해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순수한 물을 먹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인이나 당 등이 들어가지 않은 이뇨작용이 없는 건강한 물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물을 섭취할 때 한 번에 많은 물을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면요. 결국은 수분이 또 과잉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적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는 200ml 정도를 복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여름철에는 200ml를 8번에서 10번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200ml를 6번 정도 드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땀 손실이 많을 때는 그만큼의 수분 보충을 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여러 번 마시는 게 중요하다. 선제적 섭취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제적 섭취는 입이 마를 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있다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주기 전에 우리가 발구하기 전에 먼저 공급해줘야지 우리 몸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해라. 보통은 이제 보통 한 시간에 한 번은 수분을 섭취하도록 저는 권장하는데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10시간 정도 무난하게 우리가 되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중에 한 시간에 한 번씩 200ml에서 250ml의 물을 섭취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잔으로 한 잔 정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종이컵 2컵 정도면 무난합니다.
종이컵 한 컵 반 정도나 두 컵 정도면 무난하거든요. 요 정도를 섭취하도록 하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먼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음식 섭취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물을 섭취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식이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포만감을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원활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위해서 결국은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혈액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심장의 문제를 막고 미세순환을 잘 보호하면서 뇌기능 저하까지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먹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 먹는 거를 그냥 지금부터 제가 이 38분 정도 얘기한 거는 물을 그냥 잘 먹으면 된다 이건데 우리가 당위성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리더님들. 물어볼 때 이렇게 전문적으로 탁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거를 딱 우리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탁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나 이렇게 타겟을 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체계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물.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물은 괜찮아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주변에서 우리가 물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수 사업이 굉장히 크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생수병에 담겨 있는 물도 물이고, 수도로 칼칼 탈면 나오는 것도 물이고, 그죠? 우리가 좋은 정수 시스템에서 받아서 먹는 것도 물인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자, 어떤 물이 그러면 안전할까요?부터 보죠. 수돗물, 끓인 물, 여기 중간에 뭐가 빠졌을까요? 생수가 빠졌습니다. 생수. 생수는 이러한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요? 어떤 거? 우리 리더님들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수돗물은 안전할까요? 그러면 끓인 물은 안전할까요? 생수는 안전할까요?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용풀된 거예요. 용풀된 미세 플라스틱. 이게 일주일간 무심코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게 생수병이거든요. 생수병에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무려 5g. 요게 뭐냐면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정도의 양이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1년 동안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생수병에 들어있는 거를 계속 마셨어요.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중요한 거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 입자의 양이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병, 1리터 병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수치인데요. 이 입자의 90%가 나노 플라스틱이에요. 나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미세하고 작으냐, 이 나노 플라스틱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의 굵기입니다. 이 플라스틱의 파티클은 1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표현하지도 못한 거고요. 이게 10만 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죠. 우리가 공기 얘기할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또 이게 나노 플라스틱에 따져보면 그것들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것들이 옛날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출처도 보시면 2024년이에요.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면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초미세 입자의 이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요, 소화기 점막을 통해서 물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또는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은 혈류 안으로 진입해요. 이 혈류 안으로 진입하면 전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신으로. 전신으로 갈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축척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게 원래 뭐냐면요. 동맥혈관이 약간 손상이 와요. 손상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 혈소판 같은 게 막아가지고 그 상처를 보수합니다. 이 보수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우리 LDL이라고 하는 산화된 LDL이라고 하는 이 지질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거기에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또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백혈구들은 그걸 또 먹습니다.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와서 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떡이 형성이 되는 게 동맥경화거든요. 즉, 동맥경화는요, 염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노 입자들이 혈관벽에 침착이 돼서 미세 염증을 유발하면 결국은 동맥경화라든지 또는 뭐 뇌혈관을 막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작은 나노,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순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절대 통과를 시키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비비라고 하는 뇌 장벽도 통과하고 태반도 통과합니다. 태반을 통과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결국은 신생아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뇌에도 이 나노 플라스틱 입자들이 갈 수가 있고 신생아에게도 결국 이 입자들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생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물을 많이 먹자 했잖아요. 제가 아까 2리터, 1.8리터에서 2리터,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자 여름에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뭘 많이 섭취하게 돼요? 나노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라스틱 생수병을 또는 플라스틱 병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되도록이면 적게 써야 됩니다. 특히 집에서 먹을 때는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노 플라스틱이 혈관에 집착되면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미세 플라스틱을, 이 심혈관 플라그, 동맥경화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환자분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비율이 거의 5배, 4.5배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나노 입자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특히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혈관 시스템들이 망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밝혀진 거. 요거는 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2023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나노 입자들은요,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그리고 맹독성 오염물질을 같이 파티클로 묶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면적이 넓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달라붙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호르몬 뭐 있을까요, 우리? 비스페놀 A 같은 거, 프탈레이트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곳곳 안 들어갈 수 없는 다양한 곳까지 다 들어간다는 건데,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생식 독성이 있죠. 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중금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뮴, 납, 그다음에 뭐 순 같은 거. 이러한 입자들이 여기에 붙어서 우리 몸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암을 유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신경계 독성을 유발한다거나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맹독성 오염물질은 뭐가 있냐면 뭐 벤조피렌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암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벤조피렌 같은 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물질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 나노 입자를 같이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팔팔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팔팔 끓이면 뭔가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끓여서 먹으면 되겠지. 생수 끓여서 먹으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석회질이 많은 거는 그나마 좀 덜하대요. 이것도 역시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석회질이 많은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 일부가 석회 찌꺼기에 달라붙어 있어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걸러야 되는 거고, 문제는 석회질이 적은 우리가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먹는 물은 다 연수입니다. 이 연수라고 하는 거는 제거가 다 안 돼요. 이 경수는요, 먹기 힘들어요. 맛이 막 굉장히 장천수 이런 거 있잖아요.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 연수가 먹기 편한데, 연수는 끓여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끓여서 먹는다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 몸을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 물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 과정,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 유통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라스틱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미세 플라스틱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된다면 결국 비비비, 뇌까지 가게 되고 태반까지 가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 깊숙하게 들어가고 트로이 몸마 형태로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임상의 치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덜 먹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물이 좋다고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물을 많이 먹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 정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먹는 것이 필터링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좋은 물을 먹는 것이 결국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체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오염 물질들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찰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나노 입자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물의 조건, 이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살아있는 물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영양소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양소가 충분하다는 물의 영양소라고 하는 것, 칼로리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가지고 있는 미네랄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잘 유지하면서 오염물질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염물질을 결국은 제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금속들이겠죠.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카드뮴이라든지 뭐 카드뮴은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우리가 물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기화합물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수돗물 같은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염소 수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배관이 오래돼서 노후된 배관을 따라서 들어오는 녹물을 제거한다거나 냄새를 제거하는 이러한 부분들 심미적인 요인들도 역시 잘 제거가 돼서 보존이 돼 있어야 좋은 물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물의 조건은 벌써 과거형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좋은 물의 조건은 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신종 오염물질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종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있지만 그 리더님들 약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하천으로 다 들어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원에는 그래도 잘 이게 보존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역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해 화합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한 시스템을 통과해서 나오는 물이냐? 이것이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물 안에는 다양한 이러한 병원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잘 불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항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요 신종 오염 물질과 이러한 다양한 병원균들을 제거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좋은 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의 선택 기준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이 좋은 물을 선택하는 기준.
결국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기고 중금속들을 다 제거하는, 즉 살아있는 물이냐, 그리고 심미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냐, 물을 잘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소나 녹물, 그리고 냄새 같은 것들이 완연하게 제거가 됐느냐. 그리고 신종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 발견되지 않은 의약품들이나 또는 신종 오염 물질들, 이러한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느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제거돼서 나온 물이냐라는 거죠. 병원성 미생물이 잘 제거돼서 이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병원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물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체크해서 먹어야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 물을 먹는 것도 힘든데 좋은 물을 먹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오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생수라고 나왔던 그 생수가 기준치 미달이 돼가지고 한번 호되게 그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생수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을 만한 곳에서 오는 것을 먹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생수병에 들어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물, 우리가 지금 같은 내용들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먹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먹는 컵도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 또는 종이컵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해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은요, 한 번 먹고 마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물은요, 한 번 먹고 마는 보약이 아닙니다. 물은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특히 여름철에는 1.8리터에서 2리터까지 많은 양의 물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자체의 시스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 대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류나 림프의 이 흐름의 시스템, 대사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해서 생명 유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염물질이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는 건강한 물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건강한 물을 꾸준하게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먹는다면 결국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물이 자칫 내 몸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먹는 생수병이야말로 가장 최악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생수병의 유통 경로를 보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수가 그냥 직사광선 있는 곳에 노출이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거기 안에서 더 많은 나노 플라스틱들이 용출이 되게 되고 그게 그대로 녹은 상태에서 우리는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끓여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은 수원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먹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심미적인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것들, 노후된 배관에서 나오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좋은 물은 우리 뇌를 보호하고, 혈관계를 보호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물을 꾸준하게 잘 섭취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살펴보자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리더님들 주위에 갖고 있는 물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그건 어떤 물입니까? 어떤 물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내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물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혈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물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물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그런 물로 바꿔주십시오. 왜냐? 제대로 된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오염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 물은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밥을 며칠 안 먹는다고, 영양제 며칠 안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공기를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열띤 강의해주신 배현 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섭취가 부족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